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알파경제 김종일 사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체크인스탁 먼저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많이 기다리셨죠? 엔비디아 드디어 실적을 내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상치를 상회했다. 하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락가락,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영향력이 좀 어떨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김민 전문가님.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실적 자체. 실적 발표를 재밌게 보셨어요. 실적 발표를 재밌게 본 게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떠한 해석을 내놓을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음모론을 저만 좀 주장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가이던스를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정말 이제 궁금해져요. 평론가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본인들의 예상치를 훌쩍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실적 부분의 구체화보다도 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출은 전년 동기 기준 78%가 증가했고요. 저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우리 메인 PD님이 막 부랴부랴 그 고급 자료를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데이터 센터 매출입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했던 부분이 356억 달러인데 전년 대비 93%가 증가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미리 평가해 놓은 애널리스트 어떤 분석치들보다 가장 큰 갭 차이가 있었나 봐요. 이게 별로 안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시청자 여러분들 93%니까 숫자 체감으로도. 그래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3.6%가 본장 때 좀 올랐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이제 시간의 흐름을 보고 오늘 밤에 흘러가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매크로 변수가 전일 밤에 좀 있었고 대외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대외 변수 쪽.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어찌됐건 멕시코, 캐나다 한 달 유예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유로 쪽에 관세 25% 때리겠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악재죠. 이 부분을 엔비디아가 살짝 상쇄시켜줄 느낌인데 상쇄 효과가 어느 정도 크기로 퍼져나갈 것이냐. 오늘 본장 흐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저는 이 코멘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원하는 수준까지 불어졌느냐. 명분론. 그 다음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내릴 것이냐. 요 두 싸움인 것 같습니다. 즉 트럼프의 대외 변수 노이즈 관세 부분을 이 엔비디아의 초호실적이 버텨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것도 해석의 여지로 몰아서 형편없다. 둔하다. 이런 식으로 가서 조금 더 하방 경직성을 아직은 멀었다는 인식을 갖고 내릴 것인지는 좀 궁금해지는 파트고요. 차트 모습 잠깐만 보시면 어제부터 약간 팽이형에 가까운 캔들들이 조금 나왔거든요. 이제 매수 매도가 굉장히 치열하게 조금 맞붙는 양상의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지금. 사거래일 캔들의 모습과 전일 모습은 선물 모습입니다만 완벽하게 틀리거든요. 근데 아직은 안심을 좀 하지 마시고 오늘 본장 흐름까지는 지켜보자. 이 정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액이 393억 달러, 시장 예상치가 380억 달러였는데 이 부분을 상회했고요. EPS 수준도 0.89달러, 예상치 0.84달러 상회했고요. 김민주 전문가는 이 데이터 센터 부분 쪽에서의 매출이 놀랍다라는 표현으로 방점을 찍어주셨는데 그럼 김 이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지금 게이밍 부분 이 정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좋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야 당연히 잘 나오는 거라는 게 기본 상수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으면 급락했겠죠. 그래서 실적 자체는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크게 나쁘지 않았고 이익률 정도에서 한 1% 떨어진 것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추이면 괜찮다라고 봤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어저께 마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중국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인가, 블랙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였는데 둘 다 저는 만족할 만한 답을
젠슨왕도 내놓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블랙엘 울트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정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1분기에 대충 얼버무려서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정도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시간에서도 뭔가 주가가 좀 움직이다가 보합권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은 역시 여러 번 언급드렸던 대로 엔비디아는 올 한해 계속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 해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앞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느냐도 중요하고 여러 업체들이 얼마나 엔비디아를 많이 써주느냐도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최대 약점이 뭡니까?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장이 없고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3나노, 2나노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장벽에 부딪힌 건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뭐 액침 냉각이니 뭐 순행식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결될까?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기술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그걸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는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오르는 듯 하다가 현재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동시간대에는 또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면서 어닝콜이 진행되면서 젠슨왕 CEO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어떤 뉴스에 또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가 반응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후에 있었던 어닝콜 주요 내용은 뭔가요? 김민주 전문가님.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사님 이야기를 좀 경청했는데 중요한 변수인 것 같긴 해요. 일단 정치 변수에 이어서 조금 한 코멘트를 드리면, 근데 저희가 에너지를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썼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치 변수 뭐 중국향 매출을 막았을 때 어떠한 루트 개척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에너지를 안 쏟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는 그 화두는 어닝콜하고 좀 이어서 보게 되면 생각보다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좀 핵심으로 봤고요. 물론 젠슨왕이 나와서 자사 제품의 뛰어남을 강조하면서 앞선 뭐 선도 기술력, 블랙웰의 자신감, 컨피던스 뭐 이런 거 표현했거든요. 뭐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해당 기업의 CEO신데 단지 그들이 표현했던 자신감과 앞으로 이런 정치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그런 소셜 포지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고위직들의 어떤 정치적 발언에 따라서 또 외교 딜 정책에 관해서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기존에 나왔던 어닝콜에서 식상했던 멘트들과 진일보됐던 것이 나왔다는 것. 그 중에서 NV링크 7에 관해서는 좀 저는 굉장히 특색 있게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독과점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은 쿠다라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물망을 딱 형성해서 못 도망가게 잡아놨어요. NV링크 7위가 뭐예요? NV링크 7이라는 게 지금 나오는 블랙웰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한 번의 플랫폼화를 진행하겠다는 거죠. 지금 신규로 나오는 제품에 관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V링크 7.2로 또 한 번의 장악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이 머리를 잘 쓴 게 모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저도 플랫폼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뭔가 제품을 내나요? 제품을 내놓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뭐 쭉 제품 라인업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술이 지나갈수록, 해가 지나갈수록. 그런데 자사의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가동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앞으로 블랙웰도 이 NV링크 7.2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엔비디아를 뭔가 다른 것들과 써서 접목을 해서 혼용하고 싶은 니즈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걸로 해라. 쿠다로 해라. NV링크 7.2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독점적 지위를 가져가겠다는 굳은 의지네요. 그렇죠. 네. 이게 여러분들 올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대세입니다. 이 플랫폼화의 독과점적인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사 제품의 장악력이 센 데다가 혼용성도 안 되고 여기 써야 되니 계속적으로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제품에 대한 MS 시장 점유율이 높은 단계여야지만 이것들이 먹히겠죠. 이러한 전략들이. 뭐 AMD가 자 우리 플랫폼 만들었습니다. 우리 거 쓰세요 해봤자 뭐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는 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특색 있게 봤고 이 이야기가 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어닝콜에서 좀 특색 있게 봤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상 그 블랙웰도 넘어갈 때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이사님 말씀대로 뭐 순행식 이야기가 벌써 네. 나오고 그러니까
분명히 월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수요가 좀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겠느냐. 팹립스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칩 개발을 서두르지 않겠느냐 하면서 팹립스 업체들이 지금 쓰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 형태를 봤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테슬라, 메타, 구글 아직까지는 완벽한 대안품을 찾진 못한 것 같고 단지 어느 정도의 기술 개발 진척도는 된 것 같습니다. 자체 칩을 만들고 이제는 그 독과점을 깨기 위한 뭐 1단계부터 10단계라면 한 3단계 정도 가 있는 것 같고요. 3단계 정도에서 뭐 엔비디아의 그 대안품을 찾아가지고 본인들 것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적어도 올해 한 해는 독과점적 지위가 유지될 것 같고 오늘 오랜만에 엔비디아를 빅데이터로 돌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가 170불 정도가 나왔고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57명 중에서 53명이 미국입니다. 총 171불의 평균 목표가를 제시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의 애널리스트 57명 중에 53명이 171불 정도를 제시했고 지금의 130불이니까 약 업사이드가 30% 정도가 남아있다는 정도. 여기에 관해서 동의할 수 있느냐? 저는 일단 동의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로 다시 한번 교차 크로스 검증을 해보니까 그 정도까지 지금 목표가가 3개월 정도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방 경직성 확보를 조금 테스트해 보니까 110불 정도로 측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차트 모습 보시면 이 113불까지 떨어졌는데 이 정도에는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뜻했고 추가적으로 여기가 무너지지 않으면 강하게 지금 뭐 실적 가이던스를 넣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170불 정도까지 올해 적어도 우상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그러면 시장이 호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투자 전략을 질문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좀 두 분이 답변을 단답형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오늘 시장에 중립 이상, 그러니까 호재인가 혹은 실망 매매로 추려될 수 있는 약간의 좀 악재 성격이 있나? 김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호재죠. 근데 우리 시장은 뭐 선반영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엔비디아 빠질 때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측면 놓고 봤을 때 뭐 효과는 제한적인데 호재냐 악재냐 물어보시면 호재입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은? 네, 호재입니다. 호재로? 호재인데 단지 내일 PC가 좀 더 중요해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사님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상세 효과 내일 PC를 넘어갈 만큼의 호재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네. 물음표가 좀 남아있죠. 그럼 미국을 봤을 때 미국 기술주들이 막 추락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하다.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돌려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도 많이 보실 텐데 김 이사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미국 기술주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오늘 돌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반도체만 올랐고 다른 종목들 다 부진했단 말이죠. 근데 반도체도 돌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엔비디아 실적 때문이 아니고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밀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많이 빠지니까 밀고 올라온 것일 뿐 최근 우리 시장 대비해서 미국의 상대적 약함이 뭐 거의 드러내놓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엔비디아 하나로 미국 시장 돌리기는 어렵고요. 뭐 말씀해 주셨지만 뭐 PC 데이터라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지금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의 민감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인데다가 그다음에 3월 초에 얘기되었던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는 4월 달로 일단 이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 이월해놓고 다시 이후에다가 25% 관세를 때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무역 관점에서는 그 3대라고 볼 수 있는 멕시코, 캐나다, EU에 다 이렇게 관세를 매겨놓으니 이런 요인들 자체가 뭐 협상용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부담 요인일 수 있어서 엔비디아 돌아선다고 미국 시장에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은요? 저는 뭐 엔비디아가 돌아선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PC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사실은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이게 뭐 가장 큰 인플레이션과 또 금리나 연동 관계가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단지 전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반도체 지수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이 부러진 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관 행보 속에서 박스권 장세인가? 박스권 장세죠. 그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본다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작년 7월에 5,900을 찍었어요. 그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기관 행보를 했는데 하단이 4,8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입니다. 상단이 5,400이었거든요. 중단이 그러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5,100 정도 돼요. 그러면 어제 4,800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4,878. 그러면서 하단에서 필라델피아 기준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고
때마침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넘는 초호실적을 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서 박스권 등락 흐름으로 봐야지 기술적인 모습이나 모든 것들이 상하단을 이탈한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차트 네. 모습에 나가고 있듯이. 단지 이렇다고 해서 이게 뭐 상단 돌파를 하면 미국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근데 하단에서 이제 뭐 중단 뭐 이렇게 가는 쪽에서 미국 증시를 바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네. 단지 여러분들 매크로는 시간 지나면 제로 소멸입니다. 내일 PC 나오면 엔비디아는 하나 넘어간 거예요. 제로 소멸. PC 나오면 내일도 저희가 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제로 소멸.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트럼프의 이제 뭐 아주 불문명한 뭐 관세 이런 건데 그 인물에 관해서 저희가 뭐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돌발이 인물인데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다른 말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간만 지나면 더 우호적인 상황은 될 건데 앞으로 관세 변수에 관해서 시장이 얼마나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냐가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미국 증시를 들어 올리는 주요 키워드가 되지 않겠느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좋긴 좋고 호재는 맞는데 그런데 사실 작년에 내내 우리가 뭐 엔비디아 효과, 엔비디아가 뭐만 해도 막 반응을 했던 그때와는 약간은 조금은 온도차가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일정 부분 선반영이라든지 같이 좀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미증시 내에서도의 영향력이 뭐 그렇게까지 큰 내용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우리 증시 반도체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투자 전략 그리고 관련된 종목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오늘 반도체주 투자 어떻게 할까요? 네, 계속 강조드리지만 올해 연초부터는 엔비디아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뭐 내려가든 말든 뭐 진짜 뭐 폭락하거나 그러면 영향이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좋아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올해 초부터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반도체주에 대한 관점은 엔비디아가 조금 뭐 휘청인다고 해서 뭐 약세로 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중요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 칩스법에 이어서 반도체 특별법까지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국내업체들이 투자를 늘려나가게 되면 소부장 중에서 올라간 종목군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만 지금 쳐다보시는 건 작년과 완전히 달라진 시장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잘못된 전략이고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중요하죠. 엔비디아가 어쨌든 맥락을 잡고 있는 중요 종목이니까 중요한데 올해 반도체 투자라는 데 있어서의 종목 핵심 투자 전략의 그 가장 핵심은 엔비디아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만큼 투자비를 쓸 것이냐가 좀 더 중요하고 투자를 어디에 할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에 집중해서 할 거냐, 우리나라에 집중해서 할 거냐. 근데 지금 뭐 법에 돌아가는 방향이나 뭐 트럼프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 봤을 때 미국에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꽤 늘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소부장 측면에서는 저는 엔비디아와 상관없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선단공정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선단공정과 붙어가고 있는 원익 IPS, 유진테크, 뭐 PSK 이런 종목군들을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고 삼성전자가 가동률만 올려도 SK하이닉스는 원래 지금 가동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동률만 올려도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는 자연스럽게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주가는 뭐 작년에 이미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중요하지만 엔비디아 외에도 우리나라 종목군들에는 지금 긍정적 요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소부장 중에 삼성전자와 붙어가는 핵심 종목들 그다음에 뭐 글로벌리하게 또 공급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엔비디아가 내리든 말든 상관없이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문가님은 그럼 어떻게 전략 세우세요? 저는 뭐 이사님 의견에 거의 90% 동감을 하고요. 뭐 삼성 좀 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뭐 김민주 전무가 너무 삼성전자 빠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SK하이닉스에 한 공략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그리고 공략을 하실 거면 SK하이닉스에 직접 공략하라는 이유는 지금의 예전에 그 작년 시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삼각동맹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TSMC나 엔비디아에서 삼각동맹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동맹이 체제가 연계되면서 뭐 엔비디아의 주가의 등락폭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뭐 삼성전자는 계속 뭐 내리기만 하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삼성전자 향 밸류 체인을 봐야 되는 거고 엔비디아가 부러지든 부러지지 않든 등락 과정이 있든 없든 HBM의 장악력이나 독과점 구조는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주가가 떨어지고 그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안 팔리고 이런 등등이 SK하이닉스의 지역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HBM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삼성전자 쪽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HBM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에 못 들어갔다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의 밸류 체인들 계속 공략을 해 가시면서 지금의 달라진 모습은 SK하이닉스가 1% 오르면 삼성전자도 1%가 오르는 이런 달라진 시장 속이기 때문에 그 굳이 엔비디아의 등락 과정을 무서워하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 스몰캡 종목을 봐야 된다는 부분, 아까 선단공정, 저도 뭐 유신테크 이런 거 매우 동의를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세 가지 교집합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HBM의 교집합 요소와 낸드 300 쪽, 레거시 쪽의 교집합 요소, 같이 멀티플을 이룰 수 있는 종목들, 아니면 주된 요소에서 종된 요소로 넘어가는 기술력을 어울릴 수 있는 트리거들을 찾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슈에서 자세하게 좀 다뤄봤고요. 다음은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세계 리포트입니다. 리딩 투자증권, 중국 상륙한 IT 프리미엄 우리게 홍풍대나, DS 투자증권은 광고 섹터에 대한 리포트 자주 볼 수 없는데 광고 섹터네요. 어쩌면 가장 완벽한 방어주. KB증권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스트레이키즈의 스타디움 투어 본격 시작이라고 제목을 달면서 레포트 3개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각각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뭐 광고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안 살 테니까, 그런데 이런 정보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걸 뭐 선호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뭐 각자 개인의 판단일 거고, 근데 광고업이 뭐 성장 많이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나라 올해 기대 성장률보다는 성장한다. 우리 1% 성장 아닙니까? 근데 광고 작년에도 2%대 성장했고 올해도 그 정도 성장한다는 거죠. 방송 쪽 여전히 줄어들지만 온라인 쪽이 늘어나면서 또 OTT 광고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광고 시장은 올해도 성장한다라는 것이고요. 대표주는 다 아시는 것처럼 두 종목이 있잖아요. 이노션과 제일기획이 있는데 뭐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견조하게 버티면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양사 모두 배당 수익률이 6에서 7%가량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시장에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게 주식 투자의 뭐 기본이겠지만, 이렇게 실적이 좀 안정적인 종목군들의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면 뭐 일정 부분의 반등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뭐 정보 공유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JYP 같은 경우에는, JYP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결국은 올해 실적이 견조하게 올라간다라는 건데, 뭐 저의 경우에선 작년 10월부터 이 종목을 말씀드렸고, 주가가 이미 2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좋은 가격이 아닙니다. 좋은 주식이죠. 근데 좋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으나, 지금부터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이 그룹이 글로벌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매력도가 높은 그룹인데 스테디움 투어를 올해 더 많이 돈다는 거죠. 그래서 횟수를 한 1.6배 정도 늘리니까 아마 모객수도 그 정도 늘어날 거고 매출도 대폭 늘어날 거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상반기에 그 투어가 뭐 북미, 남미 뭐 이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디움 투어란 말이죠. 한 번에 막 5만 명씩 들어오는 그런 스테디움 투어라는 관점에서 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의 맥락을 잡아주고 나머지 그룹들도 뭐 제 역할은 다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킥플립이라고 하는 새로 데뷔한 이 팀이 얼마만큼의 또 퍼포먼스를 내주는지에 따라서 뭐 이 실적은 좀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아주 공격적으로 올렸더라고요. 40% 이상을 올렸는데 그건 과연 맞나라는 좀 의심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뭐 강력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가격에서 공격적으로 사는 건 맞는 것인지는 조금 고민스럽다까지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레포트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M7 대신에 T10이 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중국의 IT 기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데 리딩 투자증권 레포트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네, 일단 어제 리포트이긴 한데요. 뭐 오늘 나온 리포트들보다 좀 의미 있는 자료가 있어서 가져온 것인데 네. 뭐 최근에 중국 증시 무섭잖아요. 중국 증시에서 그것도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소위 기술주들, 미국의 기술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혹은 그쪽에 뭔가 발을 쓱 집어넣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굉장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 차트를 보면 처참하지만 한국은 글로벌 IT 대비해서도 그다음에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중국 IT에 대비해서도 할인율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장 우리가 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연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저평가 구간에서 한국 IT의 매력도도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IT 종목군들은 EPS가 벌써
업턴에서 쭉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못 올라갔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를 보면 중국의 지금 경기 지수, IT 경기 지수도 상방향으로 확 틀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선행지수 같은 것들이. 그래서 현재 이런 저평가는 일견 맞는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차를 두고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여주시면 일단 말씀드렸던 경기 선행지수가 우리는 업턴하지 못했지만 핵심 부품은 중국에 있나요? 없다는 거죠. 미국은 있나요? 미국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IT를 늘리는 과정에서 뭐 AI를 발전시키든 서비스를 발전시키든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든 다 뭐 각자 알아서 발전시킬 텐데 그 안에 들어가는 MLCC건 뭐 그다음에 뭐 D램이던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ASIC 그 칩들이던 이걸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중국과 미국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 대상은 TSMC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게 수혜가 안 돌아갈까? 저는 시차를 두고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고 선진국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모든 펀드 플로우는 지난달께 나오기 때문에 지난달까지는 그랬을지 모르는데 이번 달, 그 다음에 다음 달 가면 과연 그럴까? 저는 반대로 됐을 거라고 이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후행 지표를 보고 쳐다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리포트의 전반적인 관점은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니까 메우지 않을까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메우기 시작했고 아마 메우기 시작하면 격차는 꽤 줄어들 수 있다. 우리가 선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만큼 밸류에이션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들도 핵심 부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뭐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뭐 삼성전기니 그다음에 오늘 또 LG노텍에 대한 리포트가 뭐 잔뜩 나오고 있던데 뭐 애플도 좋아지면 LG노텍도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내 IT 종목군들에 대한 매력도가 저는 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 소위 독점적이라고 봤던 기업들의 매력도는 뭐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레포트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빅데이터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종목이 아니라요. 삼성전자의 상승 동력 트리거 2탄 CXL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CXL을 봐야 되나요? CXL 어떤 측면에서 좀 주목하시는지 CXL 관련돼서 또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같이 잘 알려주세요. 일단 그 준비를 하게 된 이유가 삼성전자가 지금 뭐 달라지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을 불쳤고 실체가 확인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오너 리스크의 해결과 뭐 상고가 됐지만 저는 해결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체가 있는 게 이제 HBM3E에서 진척도가 있었다는 부분 다 확인된 부분이죠. 뭐 지금 엔비디아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뭐 다른 어드밴스 패키징을 이용하지 않고 TC, NCF로 해냈다는 부분 또 삼성전자의 X큐브, 뭐 I큐브, H큐브 어떤 큐브 기술력도 해냈다는 부분은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SK하이닉스의 헤게모니가 삼성전자로 넘어오고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는 조금 더 우월적 지위지 않습니까? 가동률이 뭐 농담 삼아 뭐 110%라는 소리가 있어요. 뭐 110%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인데 뭐 심지어 브로드컴이 와가지고 이건 팩트입니다. 브로드컴이 와가지고 사정을 해서 우리 것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실제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웨이퍼의 생산량이 이제 한계가 있는데도 브로드컴 물량을 가격을 굉장히 높게 받고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헤게모니가 삼성전자로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6만 전자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뭐 6만 5천 원밖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뭔가 삼성전자가 넘버원, 우월적 지위로 달려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HBM3E는 이제 뭐 D 발걸음만 쫓아갔지 않습니까? CXL입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삼성전자가 우위에 서고 있고요. 지금 차트 모습 나가는 것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그 다음 지금 차트 모습 나가고 있는 건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기업입니다. 이 웨스턴 디지털도 여러분들 미국 주식 중에 CXL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굉장히 기관 행보를 갖고 주가는 뭐 하방 경직성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내로 넘어온다면 결국은 기존 D램의 용량 한계가 좀 있고요. 성능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이 CXL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까지 CXL도 여러분들 모멘텀만 붙어 있었어요. 2023년과
24년에. 근데 이제는 실적 방점이 조금씩 찍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달라진 부분. 그 다음에 CXL에 개화가 됐을 때 시장의 크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자세히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겠습니다만 2028년까지 약 20조 규모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3년밖에 안 남은 시장에서 20조 시장이면 사실상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반도체가 여러 파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이 CXL이 DDR5로의 전환이 되면서 CXL의 여러 가지 격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AI와 CXL이 필연적 구성 요소인가? 저는 이렇게 좀 써왔는데 필연적 구성 요소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연적 구성 요소고 속도와 확장성을 위해서는 AI 시대에 CXL이 무조건 필요하다. 기존에 여러분 방식이 PCLE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지금 뭐 아실 필요는 없고 기존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 있는데 한계치가 있습니다. 벌써.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병목 현상 해결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기존에 네. 있던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속도나 처리 속도 이런 게 늦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이걸 해결하는 방안이 뭐냐? CXL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부터만 궁금하실 텐데, 예. 뭐 요즘에 최근에 퍼포먼스를 썼던 쪽이 이제 TLB. 굉장히 뭐 주가가 줄다름질을 쳤고요. 뭐 네. 100% 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10,000원부터 24,000원까지 140%. 그 다음에 이제 네오셈이 있고요. 조금 더 넓혀가면 뭐 엑시콘, 코리아 서키트 정도입니다. 엄연히 YC는 뭐 CXL 종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네. 반개 혈적 정도, YC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엄연히 따라서 메모리 테스트 검사 장비 쪽이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는 쪽은 네오셈과 TLB 쪽, 특히 이쪽은 실적 기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퍼포먼스가 좋았던 모바일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코리아 서키트도 아직까지는 주가가 부러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퍼포먼스 쪽으로는 이쪽까지 좀 넓혀서 보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체크인스탁에서 이 세 가지 파트 모두 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과연 오늘장 전체적인 IT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게 될 것인지 잠시 후에 같이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